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건 연세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시험은 끝났습니까? 중간고사 기간은? 중간고사는 끝났고요. 이제 채점의 시간이 들어왔죠. 채점을 예. 경무에 시달리시겠네요. 예, 네. 아유 많아요. 또 올해도 중간고사는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열렸기 때문에 네, 벚꽃이 질 때. 예, 네.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자, 오늘 이야기 좀 해야 될 텐데 오늘이 4월 29일, 이틀 전인 4월 27일 바로 4.27 판문점 선언이 있었던 날입니다. 네, 맞습니다. 6주년이 됐나요? 그러네요. 6년 전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이게 벌써 6년이 되어서 그러니까요.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면 안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점점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안 되는데. 네. 예, 하루하루는 좀 더디게 가는데 맞아요. 돌아보면 좀 빨리 가네요. 그게 늙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 시간의 속도는 나이에 비례한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예. 아무튼 현지적 의미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저희가 좀 웃으면서 시작했지만 요새 뭐 하나 깔끔하게 처리되는 게 없어요. 뻑뻑하죠. 물가도 오르고 경제도 불안하고 뭐 저 학생들 가리키는 입장이 있습니다만 학생들 미래도 불안하고 네. 중년의 미래도 불안하고 한반도의 평화도 불안한데요. 네. 월요일 아침도 이렇게 힘 빼는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아니 뭐 그렇잖아요. 네. 그러나 당시를 회고하면 이러다 전쟁이 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위기감이 꽤 있었죠, 솔직히. 게다가 학교 교수를 하다가 정책 현장에 들어가 있었고요. 위기관리센터라고 하는 소위 벙커에 있어 보니 정말 암담하더만요. 그랬어요? 예, 뭐 딱 부러지게 뭐 하나 확실한 것이 없었던 것으로 느껴지고요. 이건 되게 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통령 탄핵이란 것이 상당히 사후 임팩트, 우리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긴 것이 대통령이 탄핵되면 2달 안에 보궐선거를 하게 되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외교적으로는 정상 외교의 공백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대행이라고는 있습니다만 이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대통령 대행하고는 이야기하기보다는 회담 안 하려고 하겠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 하겠죠. 그리고 탄핵 후에 보궐선거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 인수위라는 게 없어요. 바로 정부 출범이죠. 예, 정부 출범이니까요. 그래서 대통령 탄핵 이후 공백 사태였던 정상외교를 재가동했어야 됐던 시기였고요. 또 한미 간의 신뢰를 회복했어야 됐던 시기였고 동시에 한반도의 전쟁 위기설이 막 그때 올라왔던 시기였어요. 그때 코피 전략 이런 거 지금도 기억나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북에게 소위 도발 행위 중단과 대화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냈어야 했어요. 그때 트럼프하고 김정은 사이 오간 도타드부터 해갖고 험한 말도 되게 많았죠. 자기 책상에 누구의 버튼이 더 큰지 이런 이야기 할 정도 막말 대잔치였으니까요. 근데 6주년이 된 판문점 선언을 뒤돌아보니 첫 번째, 우리가 대화 주도권을 잡지 않으면 그 누구도 북한과 대화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태로 가면 한반도 평화에 우리는 방관자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제가 모든 게 불확실하고 뻑뻑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좀 가난해진, 빈곤해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사업 때문에 그 조성했던 그 철원 비무장지대, 그 맞아요. 도로 거기에 지금 지뢰 매설했다는 거잖아요, 북한이. 아이고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거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북한의 반응은 반응대로 우리가 면밀히 파악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한반도의 평화를 대화라는 방법으로 설득이라는 방법으로 주도할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주말 사이에 고위 외교 당국자죠. 그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을 제가 일일이 다 소개시키기들은 그렇지만 제가 느낀 것 하나는 아직은 대화의 의지라기보다 혹은 한반도의 평화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좀 마치 다른 나라의 안보실장처럼 느껴질 정도로 뭐라고 했는데요? 미국, 일본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즉 한미를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이 국제적인 지각판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화를 강조하는 분들은 지금 그러한 상황을 도외시하는 것 같다라고 하던데요. 대화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예. 외교를 강조하고 뭐 정확한 워딩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가졌던 그 인상은 아니 그러면 대화 이외에 대안은 있을까?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할 수 있는데요? 뭐 연합훈련 열심히 해야겠죠. 예.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금요일 날 있었던 6주년 기념 행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판문점 선언은 우리의 의지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전쟁 위기를 평화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사실 4.27 판문점 선언 전과 후에 한반도의 질서가 좀 바뀌었어요. 4.27 전에는 아무래도 좀 북미 정상회담 같은 거는 일종의 환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예. 4.27 이후에 그 6월 10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 예. 그리고 9월 19일 날 평양 공동선언 이에 따른 부속 합의서로 남북 군사 합의서가 있었고요. 그리고 2월에 그 다음에 2월에 이어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공동유해 발굴 등등이 있었습니다. 즉 위기일수록 대화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한반도 운명의 주인이다. 그래야만 평화로 한반도의 질서를 전환시킬 수 있다는 일종의 이정표로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죠. 여당과 정부의 비판이 좀 계속 있어요. 그래요. 예. 방금 소개시켜드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이나 4.27 판문점 그 자체를 보고 망상에 아직 젖어 있다. 굴종적이다. 가짜 평화라고 하던데요. 한 가지로 정리하면 그렇다면 평화 위에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벌어진 여러 외교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그러니까요. 제가 외교 사안이라고 했습니다만 참사 같은 일들이 많았죠. 또 주변 국가의 협력 외교는 고사하고 일본에 대한 굴종 외교는 무엇이며 또 그 일본은 북한이 아무리 거부하고 있지만 지금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일 정상회담을 지지하겠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뭐 6년 지나서 좀 센치해지나 뭐 저도 올해 좀 이래저래 센치해지나 모르겠는데요. 저는 평화 비서관을 했던 사람으로 생각을 해보니까요. 국민들에게 평화를 꿈도 꾸게 하지 못하는 안보 정책이 무슨 정책인가 싶어요. 평화를 만들려고자 했던 정책들을 굴종적이었다. 뭐 가짜 평화다라고 한다면 저는 모르겠어요. 그 평화의 꿈, 교류의 꿈, 그리고 공동 번영의 꿈. 평화가 곧 경제인데 지금의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여러 요인 중 한반도의 불안한 상황도 일조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일방적인 제 주장일 수도 있겠지만 보수 정부만 들어서면 남북 관계를 왜 파탄시키고 내부적으로 정부 내 북한 부속과 전문가들을 한직으로 내몰거나 감사 조치를 하고 또는 기소하기도 합니다. 제 주변 사람도 많이 됐고요. 또 왜 우리는 늘 전쟁 위기 속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도 안 합니다. 또 이번 선거 끝났지만 종북몰이도 또 한 번 등장했었죠. 조금 전에 장호진 안보실장 워딩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미일 편중 외교다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분들을 향해서 변화된 국제 질서 판에 대한 차이를 도외시한 그런 생각이다. 2017년도의 판은 지금의 판보다 더 치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베 총리가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고, 그 전에 그리고 그들은 한 번도 대화를 해보지 못했는데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자기가 처한 상황이 최고로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30년의 국제 질서의 판은 미분해 보면 늘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야 될 텐데 좀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는데 지난주였던가요? 루마니아 정상이 그 방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자가 같이 왔고 김건희 여사가 배우자와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알려졌다라는 표현에 제가 강조점을 두는 게 지금 그 용산에서 관련 뭐 사진이든 영상이든 이런 걸 전혀 공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비공개 공식 일정을 소화를 한 건데 그게 역전 뒤하고 무슨 비슷한 말 아닙니까? 역전 앞. 아 그렇죠. 뭐 역전 앞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공식인데 그러니까. 비공개였. 공식 일정인데 비공개일 수가 있는 건가요? 글쎄 말입니다. 아, 이런 전례가 있나요? 제가 제 짧은 경험으로도 그런 적이 없죠. 그래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김건희 여사 자꾸 이야기하는 거 저도 불편한데 대한민국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으로 일단 칭하고요. 예.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입니다. 공식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22일 날 방문했습니다. 네. 23일부터 이 용산 대통령에서 공식 환영식 했고요. 정상회담 그리고 양국 간의 협정 양해각서 서명식 했고요. 그리고 공식 오창을 했습니다. 네. 이 개인 요하니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한국을 처음 방문했고요. 양자 그러니까 루마니아하고 대한민국의 관계를 고려해 보면 루마니아 대통령의 방한은 2008년 이래 16년 만이라고 합니다. 예. 이 정상회담 그 자체로 보면 좀 결실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영부인의 소재는 소재대로 놔두고 양국 간에서 성과는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작년이 그러니까 2023년이 한국과 루마니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이었다고 해요. 외교가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일종의 정주년 행사라고 해서요. 또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어요. 예. 이것도 하나의 이정표 예. 성명이라고 할 수 있죠. 방산 분야 협력 강화하기로 했고 또 원전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게 눈에 보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결실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영부인 일정이 우리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게다가 외교가에서도 회자가 될 겁니다. 말씀하셨듯이 환영식, 오찬 등 공개 일정에는 양국 정상만 참석하였습니다. 배우자들은 참석 안 했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거 사실 그럴 때 있긴 해요. 아 그래요? 예,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루마니아 정상이 국빈 방문이었나요 이번에? 아니 공식 방문이 공식 신루 방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요하니스 대통령 배우자는 비공개된 정상 배우자 일정만 참석하고 예. 이 일정은 양국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네. 이례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남편들은 네. 이렇게 좀 딱딱한 일을 하게 되면 부인들은 음. 좀 소프트한 일정을 소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15년 만에 15년인 정주년 그러니까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15년이니 일종의 그것을 좀 돋보이게 하는 문화 행사를 영부인들이 해줌으로 해서 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 외교 오히려 일정에 화제가 더 되는 그렇죠. 경우도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여담이고요. 공개하지 않기로 용산 대통령실이 이야기했다고 하죠. 근데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의 그 SNS 계정을 좀 보았어요. 네. 근데 다른 나라 정상 부부와 찍은 사진이 여러 장이 있더만요. 저거예요 지금 나오고 예. 있는. 예. 이게 그 미국을 방문했었을 때 그 미 대통령 부부와 부부 동반으로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아마 아프리카의 그 세네갈에 갔었을 때도 네. 그 여러 이 공식 행사에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루마니아 대통령 SNS 계정에 다른 나라 정상 부부와 찍은 사진이 여러 장이 있는데 아마 한국하고 루마니아가 비공개 합의를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사전에. 예. 그래서 이상하죠. 왜냐하면 예. 이분들 SNS를 보니까 4월 22일 날 도착하셔서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 참배했고요. 판문점을 방문했어요. 어허. 23일 날에는 정상회담했고 총리실 예방했고요. 24일 날에는 인사이트 루마니아라고 하는 미술전에 두 분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루마니아 대통령 동행도 하던데 보니까. 뭐 자체 일정이면 안 하는데 네. 어쨌든 이런 소프트한 이슈 행사에 보통 영부인들이 가서 자리를 빛나게 해주죠. 예. 여기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루마니아 대통령 부부가 함께 방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공식 기념 촬영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촬영은 하고 공개만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 것인지 예. 어쨌든 공개되지 않은 것은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비공개 공식 활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 활동인데 비공개?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죠. 모순이죠. 아, 외교 관리에상 이런 적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죠. 부부 동반으로 부부가 우리 집에 왔는데 너는 잠깐 와이프는 나가 있고 혹은 와이프는 사진 찍지 마. 혹은 나하고만 하는데 공개는 하지 마.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네. 게다가 영부인의 활동들은 외교의 매우 중요한 한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정상 부부들도 부부인지라 자기네들의 방 안에서 아니 오늘 부인 만났는데 좋더라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부인의 외교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 김건희 여사의 과거 외교 활동 사진들을 보면요, 그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하거나 정상을 우리나라에서 맞이했을 때 항상 구설수에 올랐던 것이 영부인 중심의 사진. 아 맞아요. 네? 그런 논란이 영부인 중심의 순방 사진을 할 정도였는데 네. 지금 현재 매우 차이 나는 걸 보이죠. 뭐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추측해 보면 명품백 수수 의혹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즉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추측도 가능할 테고요. 네. 이게 130일 만에 소위 비공개 공식 행사한 겁니다. 네. 네덜란드의 연말에 작년 말에 가신 후에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의식한 것인지 용산 측의 이런 방구 입장도 표명도 없고요. 여러 언론사들이 질을 한 거라고 들었는데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에 대한 무시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그 루마니아 대통령 배우자 입장에서도 별로 달가운 건 아니잖아요. 그 루마니아 대통령 그 영부인 네. 부인의 경우의 입장에서도 루마니아 국민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과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남편의 외교 활동을 보좌했다라는 그림을 자기 국민들에게 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루마니아 대통령의 SNS를 보니까 그걸 충실히 해왔고요. 예. 근데 이번에 하나의 이제 블랙박스가 생긴 거죠. 한국에서는 루마니아 대통령 부인의 외교 활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잠깐은 그 교수님 말씀하셨던 건데 멜라니아 여사 트럼프 대통령의 네. 부인. 예. 그러니까 무슨 뭐 공식 일정 거 소화하는 거 되게 싫어한다고. 네. 그죠? 남편이 대통령 되는 것부터가 싫어했다고. 네. 그죠? 그렇죠. 그런데도 일정은 소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영부인의 역할이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2017년 11월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청와대에 국빈 방문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에. 네. 청와대에 오셔서 멜라니아 여사와 당시 김정숙 영부인이 상춘제에서 차담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다고 전 들었어요. 그 이후에 멜라니아 여사가 상당히 마음이 풀어졌다. 그 중에 하나 제가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영부인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라는 식의 공감대를 양측에서 얻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게 한미 관계도 많이 플러스가 된 것이죠. 영부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저는 늘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짚고 넘어갈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영부인 외교인가라고 물어보면 아닌 거죠. 예. 올해 한국을 찾은 박무국 정상에게 이렇게도 좋은 것인가는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계속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쯤 되면요.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 영부인은 외교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이지도 않고 비상적이지도 않다. 즉 국민 앞에 나서지 못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좀 드라이하게 하고 싶네요. 자, 이 주제 이렇게 마무리하고 하나만 좀 더 짚죠. 네.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 제노사이드라고 어떤 규정을 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제 가자 전쟁,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 대학가 지금 그 반대 시위가 상당히 격렬하다고 하던데 상당히 셉니까 지금? 예, 뭐 저도 외신이나 그 유튜브를 보게 되면 그 그림이 매우 폭력적이더라고요. 폭력적이라 한다면 미 경찰들이 진압하는 게 과정에서요. 제가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지만
우리 학생들이 너무 비정치화되어 있다는 것에 약간 아쉬운데 예. 미국 학생들은 좀 제가 잘못 보았는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80년대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그것보다 셌으면 세치 전 약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요? 설명을 좀 드리자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벌이는 이스라엘군의 군사 작전을 비판하는 미국 대학생들의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을 보고 저항운동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반유대주의 운동이라고 봐야 되느냐라는 상반된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양상을 보면 가자 전쟁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전국 각지 대학 캠퍼스에 대학생들 그리고 교수와 직원 그리고 그의 자녀들까지 모여 농성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압봉을 든 경찰이 해산을 시도하면서 뭐 폭력 사태가 있는 거죠. 마구 때리는 거예요? 그럼요. 학교는 아수라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시작이 4월 17일 미국 뉴욕 콜롬비아 대학에서 시작했고요. 확산이 되었고 100여 명의 학생이 경찰에 연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교 캠퍼스 주변에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설정해서 일종의 봉쇄 아닌 봉쇄를 한 거죠. 학교는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야, 심각했네. 근데 이 콜롬비아 대학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아이콘이자 공부 잘하는 거 뭐 아이비리그 이거 제외하고라도요. 6, 70년도에 베트남 반전 시위의 일종의 발상지 대학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콜롬비아 대학이? 예. 그때는 나 징집하기 싫어라고 시작했던 반전 시위가 일종의 반전 시위로 베트남전 반전 시위가 되었지만 지금은 전쟁 자체에 대한 도덕적 분노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에 대한 실망감이 짙게 묻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그 가자 연대 야영지라는 것이 각 대학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텐트를 캠퍼스의 그 정원 같은 곳에 광장 같은 곳에 설치하고요. 학생 교직원 가족이 농성 중이고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나는 유태인이다라고 한대요. 실제로 유태인이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반유대주의 아니냐라는 의식을 하면서 나는 유태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래서 뉴욕대에도 비슷한 모습이 보이고 24일 하루에만 133명이 체포되었고요. 예일대 60명, 미시간대 이게 에머슨대, 피츠버그, 그다음에 보스턴의 터프스대, MIT대에서도 천막 농성 시작됐고요. 중부에서도 미네소타, 남쪽으로는 뉴멕시코, 텍사스, 조지아,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물론 버클리부터 UCLA, UC 얼바인 다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이. 그래서 이 학생들의 요구 사항은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것은 첫 번째지만 이겁니다. 돈 받지 말아라 합니다. 누구로부터 돈을 받지 말았냐?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거나 가자 지위를 점거하면서 여러 이익을 취하는 학교 후원금도 받지 말라. 그리고 이들로부터 연구비를 받지도 말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받은 자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화면들을 한번 나중에 보시면 정말 세게 진압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최루탄 이런 거 발사는 했나요? 뭐 이렇게 연막이 막 솟아오르는 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현장에서 경찰의 강압적인 체포와 시위 진압이 시연되고 있지만 그래서 이걸 보면 참 여기가 내가 아는 미국이 맞는가. 그러니까요. 사실 미국 대학을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비정치적인 공간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지만 확실히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안이 미국 사회에는 매우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좀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약간 불을 지피는 소리를 했어요. 미국 대학가 시위를 반유대주의라고 규정하고 독일 나치에 비유했고요. 그리고 미국 정치권을 압박합니다. 그러니까 왜 진압 안 하고 가만두냐? 그래서 이걸 받은 펜스 전 부통령은 시위 학생들의 배후에는 하마스 조직이 있다. 그리고 중국이 있다고 공개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잠깐만요. 아니 하마스는 그렇다 중국이 왜 나와요? 왜냐하면 중국이 틱톡을 통해서 가짜 정보를 발산시키고 있고 거짓 선동에 놀아나고 있다. 거짓 중국 공산당 선동에 놀아나 학생들이 이렇게 시위하고 있다라고. 중국까지 소환을 해요?
그리고 공화당이 주지사인 지역에서 강력한 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도 있고요. 네. 특히 유태인의 발전 기금을 주로 받고 있는 학교일수록 혹은 유태인이 만든 기업의 발전 기금 후원금을 받는 학교일수록 강력 진압을 한다는 학교에서 분석도 경찰 있습니다. 명령 투입을 요청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벌어진 일은요. 공화당 마이크 존슨 미 연방 하원 의장이 24일 날 실제로 콜롬비아 대학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시위를 막지 못했다며 콜롬비아 대학의 총장이 사퇴를 요구합니다. 어허. 사실 학원 자유화를 침해하는 거죠. 우리나라 우리나라 국회의장이 어느 대학에 시위 현장 가서 총장 사퇴하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위를 폭동이라고 규정합니다. 세네. 예.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이 중요한데요. 반유대주의 시위를 규탄한다라고 하면서도 나는 또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규탄한다고 하면서 약간 양비론을 들고 있었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게 결국은 또 다른 미국 대선의 변수로 등장한 거죠. 시위가 일상화되면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문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강압적인 군사 행동 등을 어쨌든 뭐 양비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미국 젊은이들이 얼마나 지지할 것인가? 아니, 이라는 생각을 들면 진압봉으로 진압하고 학생들 끌고 오면 학생들이 네 알았습니다 하고 해산하나요? 오히려 더 격렬해지지. 예. 이게? 그러니까 어느 사회든 변화가 대학생들에서 시작했다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네. 그리고 또 특히 미국에서는 이게 외교 정책 분야이고 그렇네요. 미국 사회의 좀 영향력이 있는 유태인에 대한 문제라고 본다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소위 보편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 비폭력 그리고 종교적 자유 그다음에 자율권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지금 공교롭게도 이게 충돌하고 있는 거죠. 이게 대선에서 좀 변수도 될 수 있겠네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선에서 변수고 뭐고 이전에 네. 저는 자꾸 옛날 우리나라가 자꾸 떠올라가지고. 예, 아유, 그렇죠. 그게 연세가 드실수록 과거가 뭐야 또 나이가 왜 나와 또 왜? 과거가 커져 보여요. 아유, 등산하시고 왜 결론은 왜 여기 이상한 데를 끌고 가? 아무튼 그렇죠. 예,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찰은 나 건들면 폭력이 용납된다는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뭐 그렇다 한들 그러니까 그래서 총기 쏘지 이런 것도 나오는 거죠. 그렇죠. 경찰이 학교 지도부의 요청에 의해 캠퍼스에 진입했고 학교에서 천막농성을 피고 있는 학생들을 강제로 연행하는 과정에 폭력 사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니, 학교 측에서도 이제 경찰 진입을 요청하면 권총으로 두드려 팰 거라는 걸 뻔히 아는데 요청했다라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자기 학생들인데. 예, 그러게 말입니다. 잘 벌어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확산 일로를 이제 걷고 있는 건데 이게 더 확산될지 이게 좀 또 천미의 관심사다. 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시죠. 뭐. 미국의 분위기가 이렇다. 네. 좀 전해드리면서 오늘 세계는 우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